지난주까지 뭐였죠? 뭐였더라? 컨덕션이랑 컨벡션 한 번씩 다 풀어봤죠. 근데 전부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해석을 해봤어요. 오늘은 음, 보시다시피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에 대한 이동 현상 문제를 풀 거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 건데 오늘 풀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문제. 또 우리 클라우디우스 플로우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평판이 있고 바람이 불어올 때 열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풀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에 다뤘던 이 퀸칭 문제 먼저 다뤄볼게요. 이 담금질은 뜨거운 물질을 갑자기 차가운데 확 집어넣어서 식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담금질뿐만 아니라 뭐 뜨거운 걸 차가운 데 넣을 수도 있고 차가운 걸 뜨거운 데 넣을 수도 있고 뭐 사실 요리가 그렇죠. 요리는 뭔가 차가운 거를 뜨거운 오븐이나 물이나 기름에 갑자기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때 우리는 그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고체 내부의 온도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체 내부의 유동은 풀 필요가 없죠. 고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 지배방정식은 이 컨벡션 텀이 없는 좌변,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 그리고 우변에는 이 컨덕션 텀이 존재하게 되죠. 여기다 뭐 내부에 hit소스가 있으면은 이 소스 텀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 굳이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 셋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을 나열하고 버킹엄 파이 시어렘을 적용을 하면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무차원수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이 프리에 넘버랑 비오 넘버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비오 넘버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너셀 넘버랑 시계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 너셀 넘버에서는 이 K가 흐르는 유체, 외부에서 열을 전달하는 그 유체 자체의 열 전도도였는데 컨덕티비티였는데 지금은 그 열을 흡수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 고체 흐르지 않는 그 고체의 열 전도도가 이 분모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녀석들의 의미가 뭐냐? 이 프리에 넘버는 시간에 따라서 벽면을 통해 들어오는 열의 양이 이 분자에 위치하고 분모는 이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열 용량이 이 밑에 들어간다. 혹은 길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는 깊이로 봐도 무방해요. 또 이 비오 넘버의 의미는 뭐냐? 이 외부에서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양 대비 안에서 전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가 그 비율을 알려주는 무차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무차원수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고체 내부의 온도 변화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오늘은 한번 직접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퀸칭 혹은 서든 쿨링이나 서든 히팅이죠. 갑자기 가열하거나 갑자기 냉각하는 그런 문제들의 어떤 본질을 한번 직접 풀기 전에 한번 살펴보자. 지금 이 예시는 쿨링이죠. 퀸칭이죠. 네. 퀸칭을 한번 예로 들어본 건데 이 두께가 2L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두께를 가지는 어떤 뜨거운 물질이 이 T 인피니트라는 온도를 가지는 차가운 유체에 갑자기 들어갔다. 그럴 때 이 고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당연히 내려가겠죠, 온도가. 근데 이 비오 넘버의 크기에 따라서 그 내부의 온도 변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어떤 직관을 우리가 먼저 얻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프리의 넘버는 무조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커지는 시간에 의존하는 변수예요. 이 냉각 혹은 가열에 투입한 시간, 이 분자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비오 넘버는 이 지오메트리 자체에서 결정되는 어떤 이 물질의 특성과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인데, 무차원수인데, 이 비오 넘버가 매우 작을 때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 K, 이 고체의 열전도도가 매우 매우 크거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이 열 전달 계수가 매우 작아서 천천히 열이 들어오거나 혹은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온 넘버가 매우 작을 때는 내부의 열 전도가 매우 빠르다. 그 이유가 뭐 상대적으로 열이 천천히 들어와서일 수도 있고 두께가 얇아서일 수도 있고 컨덕티비티가 커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내부의 온도가 균일해지려고 하는 어떤 전도 현상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체 내부의 온도는 큰 어떤 불균일성을 가지지 않고 크게 내부에서 크게 다른 값을 가지지 않고 거의 균일한 상태로 어, 이렇게 평평하게 떨어지는 그런 거동을 보이겠죠. 네. 그래서 온도가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럼프드 파라미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럼프드는 어떤 이렇게 덩어리졌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원래는 공간에 따라 불균일해야 되는 어떤 프로파일을 해석해야 되는 온도장을 그냥 한 덩어리, 한 상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오직 시간에 의해서만 변하는 그런 값으로 볼 수 있는 상태다. 그런 시스템이다. 언제? 비온 넘버가 매우 작을 때. 그게 무슨 의미냐? 내부 열전도가 매우 빠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빠를 때 온도가 내부에서 균일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혹은 음, 완전 반대 극단을 봅시다. 이 비온 넘버가 엄청 클 때,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열전달 외부 벽면에서 들어오는 열전달의 양이 매우 커서 이게 채 내부와 균형을 이루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열이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열 전달이 클 수도 있고 H가 커서일 수도 있고 L이 커서 이게 두꺼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열 전달을 멀리 시켜야 돼서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열 전도도가 매우 작아서 이 안으로 쉽사리 열을 투과시키거나 방출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뜨거운 걸 차가운 것에 담갔을 때, 뜨거운 고체를 차가운 유체에 담갔을 때, 표면은 빠르게 식을지언정 그 내부의 뜨거운 게 쉽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이 상당히 불균일해진다. 이럴 때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두의 함수로 온도를 해석해 줘야 한다.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열전도도가 많이 작을 경우에는 이 가운데의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벽에 있는 벽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가운데는 거의 무한히 먼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완전히 저 극단의 경우에는 이 반무한한 고체를 해석하는 것도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또 그 사이에 어떤 애매할 때는 언제냐? 표면이 완전 빠르게 식어서 외부 온도와 거의 같아지지도 않고 뭔가 안 떨어지니까 안에 온도가 균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어 이렇게 모든 면으로 다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언제 생기냐?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해석해 줘야 되냐? 이 표면의 온도를 계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맨 왼쪽 케이스의 경우에는 전 구간에서의 온도가 균일하니까 그 온도 하나만 보면 되고 이 오른쪽에서는 적어도 표면 온도는 거의 외부 온도랑 일치하게 되겠죠. 빠르게 식어버리니까. 대신에 이 내부를 좀 복잡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운데 경우에는 표면도 좀 어중간하게 변하고 내부도 불균일하니까 다 풀어줘야 되고 좀 이게 제일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 각각의 경우들을 다 한 번씩 풀어볼 겁니다. 먼저 제일 쉬운 이 럼프드 파라미터 케이스부터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세미 인피니트나 이 어, 외부 온도가 고정된 경우에 한번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일 어중간한 녀석에 대한 결과를 소개만 해드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이 예제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 버드책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너무 방대한 걸 담고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예제들은 많이 안 실어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되어 있는데 직접 풀지를 않아서 이거는 제가 다른 교과서에서 가져온 예제고요. 그 참고 자료는 밑에 써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저 책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렇고요. 먼저 내부의 열 전도가 매우 빨라서 혹은 외부에서 열이 천천히 유입돼서 혹은 두께가 얇아서 고체 내부의 온도가 상당히 균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예제를 옛날에 한번 푼 적이 있는데 이 핀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여기 뭐 CPU 같은 게 있고 뜨거운 벽이 있고 이 핀, 그 쿨링 핀을 통해서 열이 전달돼 나가고 이 외부에서는 뭐 바람이 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에 의해서 열이 전달돼 나가고 이쪽으로는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이때 또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은 이 두께가 매우 얇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 두께 방향으로의 온도 프로파일은 굳이 해석하지 말자. 그런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어떤 접근을 했었냐면은 우리의 지배방 정식은 분명히 이런 형태에서 이 미분 연산자가 두 방향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두 방향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이 높이 방향으로는 해석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다시 지배방 정식을 세우자라고 했었죠. 이 변화가 무시되는 방향으로 평균을 낸다. 혹은 쉘 밸런스를 다시 세워서 지배방 정식을 새로 만들어낸다. 그런 개념을 적용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해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 앞선 핀 문제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모든 방향으로 이 열전도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면 되냐? 그냥 어, 내부 프로파일 없이 들어오는 에너지 혹은 나가는 에너지에 의해서 전체 온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수치식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즉, 로CP 단위 부피당 연용량에다가 두께가 2L이고 이 면적이 H 곱하기 W라고 합시다. 이 높이가 H고 저 두께 방향으로의 W라는 어떤 두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부피가 되겠죠. 로 CPV는 다 이 전체 열 용량이 되겠죠. 즉, 이 전체 곱의 단위는 줄, 줄이죠. 줄 퍼 켈빈이죠. 줄 퍼 켈빈. 온도가 얼마 변할 때 에너지가 얼마 변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다가 단위 시간당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얘는 전체는 이제 여기다 곱하기 어, 켈빈 퍼 세크를 곱하는 거니까 줄 퍼 세크가 되겠죠. 좌변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 총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저 고체 내부에 고체가 가진 에너지 총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게 좌변이 되겠죠.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 이 좌우 벽면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혹은 들어오는 그런 열의 총량과 같아야겠죠. 지금은 열이 빠져나가는 상황일 거니까 그게 얼만큼 빠져나가냐 하면 이 고체 덩어리의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에 비례하여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를 곱하면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총량이 되죠. 즉 여기다가 어,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총 면적은 HW의 2배 양면이니까 2HW가 되겠고요. 또 이제 부호를 결정해주면 되는데 온도는 시간에 대해서 감소할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즉 고체의 온도 T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면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온도가 더 빠르게 감소한다. 네.
그런 식이 세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식에서 필요 없는 변수들, 날아가는 변수들 날리고 정리하면 이제 h와 w 같은 이런 제가 가상으로 도입한 상수들이 사라지고 이 아래와 같은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즉 뭔가 온도에서 상수를 뺀 것을 어, 이거 이제 우변으로 이항해서 생각하면은 온도를 미분했더니 온도에서 상수 뺀 것의 상수배가 되었다 라는 말이죠. 이런 건 지수함수죠 사실.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항을 해서 양변을 좌변을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좌변을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고 우변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둘 다 t네요. 어쨌든 좌변을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자연로그 온도에 대한 미분의 식으로 주어지니까 네, 이걸 적분하면 이제 그냥 자연 로그가 되고 우변은 이 t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니까 이제 온도 프로파일을 시간에 대한 지수 함수의 형태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식을 잘 보면 시간이 0일 때는 이 좌변, 이 익스포넨셜 항이 전부 다 사라져서 1로 사라지니까 온도는 ti, 초기 온도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이 지수항 전체가 사라지면서 0으로 사라지면서 온도가 T 인피니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시간에 대해서 도시를 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지수 함수의 개형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이 수렴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시간 상수가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니까 음, 연용량과 두께에 반비례하고 열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에 비례하네요. 예, 이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연용량이 크거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힛 캐퍼시티가 크면 천천히 식겠죠. 천천히. 근데 외부에서 열이 빠르게 들어오면 빨리 식을 테니까 네, 이런 시간 상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사실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 평판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풀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면적이라는 개념과 이 열이 전달되어 들어오는 면적이라는 개념과 이 전체 부피라는 개념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로 CP EL H W분의 H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위아래 EHW를 곱하면은 요게 부피가 되고 요게 총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질량 곱하기 단위 질량당 연용량, 네, 비연용량. 그 다음에 위에는 면적 곱하기 열전달 계수. 네. 즉 이게 평판이 아니라 뭐 원통이든 구 형태든 뭐 관계없이 전체 질량과 열이 전달되어 나가는 면적만 알면 이 식을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어떤 조건 하에서 이 비오 넘버가 1보다 매우 작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합니다. 네. 또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의존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도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변형시켜 보니까 이번에는 이 위아래에다가 L을 곱하고 L을 나누고 또 K를 곱하고 K를 나눠줬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 앞부분 이 녀석이 로 CP분의 K가 알파랑 같으니까 L제곱분의 알파 T가 되어서 프리에 넘버가 되고요. 이 녀석이 비오 넘버가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의 넘버와 비오 넘버에 의해서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네, 잠깐 기다리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럼프트 파라미터 시스템을 먼저 한번 다뤄봤고 제일 쉬운 문제였죠. 뭐 아무런 미분 방정식을 풀 게 그냥 시간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 한 번만 풀면 되는 거였어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도전적인 과제가 아니죠. 또 이런 럼프트 파라미터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나? 얇은 금속이 물에 빠졌을 때, 뭐 그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사실 진짜 얇은 물체여야만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제는 다음으로 이 반무한 고체 벽면에서 열이 전달되어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벽이 존재하고 벽에서 열이 들어옵니다. 열이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0일 때는 온도는 다 TI로 일정했어요. 근데 벽에서 어떤 열이 유입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상승합니다. 근데 어, 열이 들어오는 방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표면의 온도가 갑자기 어떤 상수로 상승했다, 어떤 값으로 상승했다, TS라는 값으로 상승했다라고 치고 이 시간에 따라서 이 내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이 벽면에서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속도로 열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뭐 출력이 일정한 코일을 벽면에다 붙여서 열을 계속 일정하게 넣고 있다. 그럼 이 벽면에서의 온도도 계속 상승할 거고 내부 온도도 계속 변하겠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외부에 그 T 인피니트라는 온도를 가진 유체가 있는데 이 유체가 뭐 흐르든 어쨌든 가만히 있든 그 복잡한 어떤 열 전달의 형태가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라는 값으로 이 치환되어서 외부 온도와 고체 표면 온도가 같아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열이 공급될 수도 있는 거죠. 온도가 일정하거나 뭐 열이 일정하게 유입되거나 아니면 외부 온도가 일정해서 뭔가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열이 유입되거나 이때는 열의 공급량이 시간에 따라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외부 온도와 표면 온도가 점점 차이가 줄어드니까요. 점점 온도가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열의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 중에서 이제 그럼 누가 제일 복잡한 문제인가 하면 당연히 이게 제일 복잡한 문제겠죠. 일정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우리가 손으로 풀기 제일 쉬운 건 당연히 이겁니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 미분 방정식의 바운더리 컨디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뭐랄까요? 그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 혹은 디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미분, 이 플럭스를 제어하는 이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혹은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보다 다루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직접 풀어볼 아이는 얘만 풀어볼 겁니다. 나머지는 결과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에서 역시 이 열전달 지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고체 내부에서의 열전달을 풀고 있기 때문에 유동이 없어서 역시 이거 다 날리고 또 지금은 X방향 한 방향의 전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날리고 네, S 힛 소스 텀 없다 치고 역시 아까랑 똑같은 걸 풀면 되는 거죠. 로시 P 파셜 T분의 파셜 T가 K 파셜 X 스퀘어 파셜 T 얘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이 바운더리가 한쪽 방향으로는 무한하다. 이 조건만 지금 달라진 거죠.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유체역학에서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뭘 풀었었냐? 바닥면이 가만히 있다가 유체 전체가 가만히 있다가 바닥면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풀었던 지배방정식이 정확히 이 지배방정식과 동일합니다. 그때는 뭘 풀었냐? 로 파셜 t분의 파셜 ux가 뮤 파셜 뭐 y 혹은 x 제곱분의 여기 이거 y라 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풀었었다. 완전히 수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방정식을 풀었었다. 그때는 이 양변을 로로 나눠서 여기가 이제 누가 됐었죠? 동점도가 됐었죠. 지금은 동점도 자리에 이 열 확산도, 서멀 디퓨지비티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것만 다르고 또 속도 대신에 온도가 들어가 있는 것만 다른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우리가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는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풀었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똑같이 그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니셜 컨디션을 생각을 해보면 표면에서의 온도는 TS로 항상 고정돼 있고 무한히 벽면에서 먼 곳에서의 온도는 표면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0일 때, 열 전달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온도가 TI로 균일했다. 이런 조건에, 이런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으로 이 미분방 정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이용해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유체역학 시간에 한 적이 있죠. 이 부분 수업 내용은 동영상 강의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에서 왜 분모에는 루트 t가 나오고 분자에는 x가 나와줘야 이 편미분이 상미분으로 치환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가르쳐 드렸고 심지어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네. 시험 문제 몇 번이었나? 6번이었나? 뭐 그 문제 이걸 구하는 게 그 목표였어요. 어쨌든 똑같이 이 similarity variable 에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상미분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풀어주면 된다. 이때 이 미방의 어떤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을 좀 더 깔끔하게 써주기 위해서 함수 t가 아니라 어떤 치환된 캐피탈 세타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미분방 정식을 다시 써줬어요. 그러니까 양변을 상수로 나눠주고 상수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수에서 어떤 상수를 뺀 것을 미분하면은 똑같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빼도 상관이 없고 양변이 똑같이 나눠지면 어차피 우변이 0이라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t 대신에 세타로 그냥 써준 겁니다. 그때 이 캐피탈 세타의 경계 조건은 이 표면에서는 1이고 무한대에서는 0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운동량 전달에서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요거의 형태를 잘 보면 역시 이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다. 어땠다? 얘는 2번 미분, 얘는 1번 미분이고 미분 안 한 녀석이 없으니까 한 번 미분한 애를 F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제 양변을 F로 나눠주면 왼쪽에는 F에 대한 미분만 있고 오른쪽에는 에타만 있어가지고 이 변수를 분리해 준 다음에 따로 적분해 주면 이 F를 구할 수가 있고 F를 구했다는 말은 세타의 미분을 구했다는 거랑 같아서 양변을 한 번 더 적분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어떤 이 가우스 함수 형태의 함수를 한 번 적분한 에러 펑션 ERFX의 형태로 이 함수가 주어진다. 오차 함수에 대해서 온도가 주어진다. 이런 거 다 옛날에 해봤죠.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또 이 적분상수 C1과 C2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이 경계 조건 2개를 이용해 주는 것도 과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이 에러 펑션 ERF
그 함수 안에는 similarity variable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함수로 주어진다. 이 결과도 이 수학적으로는 전혀 생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사할 수 있는 바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이 분자가 아니죠. 이 error 펑션 안에 ERF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의 형태를 잘 보니까 프리의 넘버와 관련이 있더라. 프리의 넘버가 이제 x제곱분의 알파 t 혹은 두께 길이 제곱분의 알파 t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걔의 마이너스 2분의 1 쓴 거 관련이 있더라. 역시 이 문제에서도 어, 이 온도 프로파일이 프리의 넘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근데 비오 넘버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비오 넘버는 왜 없냐 하면 이 세미 인피니트 솔리드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세미 인피니트 솔리드로 문제를 풀었었냐? 이 비오 넘버가 크다 못해 너무너무 커서 이 고체가 거의 무한한 표면으로부터 중심까지가 거의 무한하게 먼 것처럼 느껴질 만큼 비오 넘버가 커야 되는 거죠. 근데 무한에서는 2배 무한이나 3배 무한이나 똑같잖아요. 비오 넘버가 크면 너무 크면은 더 큰 거는 의미가 없어서 이 세미 인피니트 솔리드 문제에서는 비오 넘버가 더 이상 등장을 하지를 않죠. 뭐만 등장한다? 이 프리의 넘버만 등장하게 된다.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또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결과를 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 가장 복잡한 경우 중 하나였던 이 외부 무한히 떨어지는 외부 유체의 온도가 일정하고 이게 표면에 어떤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솔루션을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때는 어, 이 표면에서의 온도가 한 값으로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열이 전달돼 들어옴에 따라서 천천히 상승하겠죠. 상승함에 따라서 이 열 전달이 되는 양도 줄어들 거고 또 이 내부로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열 흐름에도 영향을 주겠죠. 이거를 뭐 직접 손으로 푸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경계 조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함수의 형태가 뭐, 뭐 이딴 식으로 주어져요. 우리가 원래 풀었던 녀석도 등장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추가적인 어떤 지수항들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얘도 다 원래 구했었던 프리의 넘버뿐만 아니라 이번엔 비오 넘버까지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뭡니까? 무한하게 보긴 했지만 표면에서의 어떤 열 전달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두께만 두껍고 표면에서는 어떤 천천히 열이 유입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일단 비오 넘버가 무시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이 상황이 이 시간에 따른 고체 내부의 열 전달 문제라면은 결국은 프리의 넘버와 비오 넘버에 의해서 열 전달이 결정이 된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식이에요. 이건 그래서 뭐 그렇게 어,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좀 복잡해져도 얘네 둘이 중요하구나. 네, 질문이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질문이 올라오다가 사라졌는데 뭐 대충 하나 짚어드리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비오 넘버가 너무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어떤 무차원수를 다룰 때 이거를 어떤 변수를 넣을 거냐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떤 글로벌 무차원수일 수가 있고 로컬 무차원수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리의 넘버나 비오 넘버의 어떤 L이라는 길이 단위를 가지는 변수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 전체의 크기를 대변하는 그런 두께일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어, 저 무차원수가 이 위치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컬 무차원수와 글로벌 무차원수를 조금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비오 넘버가 매우 큰 문제일지언정 이 비오 넘버는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기 이전에 생각했던 그 비오 넘버랑 다릅니다. 얘는 그냥 어, 원래 비오 넘버에 들어갔던 이 길이 자리에 전체 길이가 아니라 그 로컬한 위치가 대입된 그런 그 로컬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걸 또 언제 우리가 해봤었냐면 이 플라우지어스 플로우 해석할 때 바람이 불어오고 이 속도장이 디벨롭 될 때 어떤 바운더리 레이어가 성장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봤었고 좀 이따 한번 더 풀 건데 이때도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라는 애를 정의를 했었어요. 걔를 어떻게 정의했냐? 뮤분의 로 u x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이 레이놀즈 넘버는 원래 옛날에 관류 같은 거 풀 때는 어 뮤분의 로 u d로 정의를 해서 여기서 변화할 수 있는 값은 u밖에 없었죠. u. 얼마나 빠르게 유체가 흐르는지를 대표해주는 어떤 무차원수가 레이놀즈 넘버였는데 원래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때요? 속도도 속도지만 위치에 의한 함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즈 넘버가 x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수업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레이놀즈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을 때만 라미나 플로우가 성립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여기까지는 라미나 플로우고 여기서부터는 터뷸런트 플로우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값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u가 일정하고 x만 변화하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무차원수를 다룰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고체를 딱 만났어요. 어떤 샘플을 만났어요. 이때 이걸 풀 때 이 전체 비오 넘버가 얼마냐라고 할 때는 그 글로벌 값을 써서 이 문제의 특성을 파악해 줘야겠지만 뭐 실제 이 내부 프로파일을 해석할 때 등장하는 무차원수는 걔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때 그 로컬 변수랑 글로벌 변수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줘야죠. 원래 이 글로벌 비오 넘버의 물리적인 의미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대비 내부에서 전도되는 열의 어떤 속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된다면 이 로컬 비오 넘버로 등장할 때 비오 넘버의 의미는 이 어디까지 열이 전도되고 있나를 또 한번 나타내 주는 거죠. 전체 구간이 아니라 그 x라는 위치까지 열 전도되는 그 속도 대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의 유입 속도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크게 바라볼 때는 전체로 봤지만 지금 로컬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한 거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어, 비오 넘버가 큰데 인피니트로 보긴 조금 애매한 만큼 큰, 그러니까 좀 많이 크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큰 그런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때는 인피니트는 아니고 어떤 컨파인먼트가 있는데 어, 근데 그 프로파일은 매우 불균일한 경우를 풀어보는 거죠. 인피니트 지오메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어,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쓸 수가 없고 왜죠? 시간은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못 간다. 이런 그 둘의 어떤 닮음 관계를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둘 다 무한대까지 가는 이 앞선 문제의 경우에는 x가 뭐 10배 커지면은 t는 뭐 루트 10배 커진다 혹은 뭐 100배 커진다 이런 어떤 닮음 관계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스케일링 관계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컨파이먼트가 있으면은 x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그러니까 무한까지 갈 수 있는 시간과의 어떤 스케일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 시뮬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쓸 수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유체역학 때 한번 풀었던 거랑 수학적으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는 윗판 아랫판이 둘 다 정지해 있고 유체가 안에 들어있다가 윗판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 속도가 어떻게 디벨롭 되어서 직선으로 수렴하는지 뭐 이런 걸 풀었었죠. 그거랑 사실 수학적으로 거의 똑같다. 그때 어떤 방법을 썼었냐 하면 이 separation of variable, 변수 분리법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벽면 양단에서 플러스 L과 마이너스 L에서의 온도가 T 인피니트로 빠르게 고정이 된다라고 이제 경계 조건을 세운 거고 초기 조건으로는 0초에서는 온도가 이 TI로 균일하다라고 초기 조건을 세운 거죠. 이때 상상을 해보는 거죠. T가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나면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T 인피니트로 전체가 균일해지겠죠. 일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해에다가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T 인피니트 더하기 어떤 변수 분리된 상수, 두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지만 수학적으로는 이 지배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어떤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T 인피니트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풀어야 하는 해는 시간에 대한 온도의 미분 또 위치에 대한 온도의 두 번 미분이 서로 상수배가 되는 그런 함수를 찾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데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인 것도 해가 된단 말이죠. 둘 다 0인 것도 해가 되니까 이 해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그 해는 시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면서 위치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상수인 그러니까 1차 함수인 그런 아이도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해고 다른 애도 해다. 근데 여러 개의 해가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로서 존재하면은 실제 해는 그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미분 방정식의 이론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변이 둘 다 0인 녀석의 솔루션은 위치에 대해서 1차인 어떤 함수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데 양단에서의 온도가 일정해야 한다는 경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그냥 그 일정한 값으로 상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솔루션인 거죠. 누구의? 이 지배 방정식의. 즉 양변이 둘 다 0인 어떤 저 특수한 해 하나를 먼저 구했고 그 특수한 해뿐만 아니라 일반 해의 온도의 프로파일을 구할 때 그 일반 해를 위치에 대한 함수와 시간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표현하겠다. 이게 바로 separation of variable이죠. 이 곱으로 표현한 이 과정이. 네. 얘를 다시 한번 위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 상수항은 어차피 뭘로 미분하든 0이 되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고 이쪽 이 좌변에서 미분될 때는 파셜 t분의 파셜 타우 x가 밖으로 빠질 거고요. 우변에서 미분될 때는 알파 타우가 밖으로 빠지고 파셜 x 스퀘어분의 파셜 x가 될 거예요. 네. 이때 양변을 x 타우로 한번 나눠주는 거죠. 알파도 같이. 그러면 좌변은 타우와 t만 남고 우변은 캐피탈 X와 변수 X만 남죠. 즉 좌변은 오직 시간에 대해만 변하는 함수고 우변은 오직 위치에 대해만 의존하는 함수예요. 근데 시간에 대한 함수랑 위치에 대한 함수가 서로 같다? 라는 말은 둘 다 상수가 돼야 한다. 라는 거랑 동치라는 거를 옛날부터 미방 풀 때 많이 해보셨죠. 즉 이게 둘 다 상수여야 하는데 그 상수가 어, 0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0인 해는 이미 구했으니까. 그쵸? 그럼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요 놈 때문에 만약에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의 양수배면 그런 건 지수함수가 되고 시간에 따라서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양수라면 무조건 시간에 대해서 발산하겠고 음수라면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겠죠. 네.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증가할 때 감소해야겠죠. 무한대로 발산하면 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고 이 온도가 변화하다가 일정한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텐데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결정하는 타우가 시간이 커질 때 점점 더 빠르게 변하면 안 되고 점점 더 느리게 변해야 하죠. 그러면 이 우변은 0은 절대 아니고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그럼 음수여야겠구나. 양수가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점점 더 빠르게 변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좌변, 우변이 둘 다 상수여야 되는데 그 상수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의존성에 대한 미분식도 음의 상수, 공간에 대한 미분식도 음의 상수이니까 이 시간에 대한 변화식을 먼저 써보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로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미분했더니 나 자신의 상수가 돼야 되니까 걔는 지수함수고 그 지수 안에 그 개수가 음수다. 네,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위치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나 자신의 음의 상수배다라는 함수는 삼각함수죠. 삼각함수. 네. 그래서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경계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경계 조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L에서 온도가 일정하고 이건 좌우 대칭인 그런 우함수가 되어야 하죠. 원점 대칭이 아니라. 즉 좌우 대칭인 함수여야 하니까 Y축 대칭인 함수여야 하니까 이 사인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사인 항은 안 된다. 얘는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항만이 가능하고 또 코사인 람다 L이나 코사인 람다 마이너스 L이나 이 둘은 사실 같죠. 이게 둘 다 0이어야 하는 거죠. 지금 코사인 람다 L이 0인 거죠. 지금. 그러면 모든 람다가 다 되는 게 아니겠구나. 코사인 람다 L이 0이 되는 그런 람다만 해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겠구나. 근데 코사인 함수의 개형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파이의 길이를 가지고요. 그렇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는 파이죠. 또 이 위치는 어디냐?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코사인은 0이 되려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간격으로 띄엄띄엄띄엄 있는 값이 들어갈 때만 0이 될 수가 있는데 람다 L이 0이 되려면 람다가 그럼 뭐가 돼야 되나? 하면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람다에다 L을 곱했을 때 그 2분의 파이부터 파이 간격으로 정수, 간 그런 숫자에 대해서만 코사인 L 람다가 0이 될 수가 있다. 이거 뭐 이런 양자화되는 조건들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쓸 수 있죠. 뭐 양자역학에도 나오고 미분방정식 풀 때 맨날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선형 미분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해가 코사인 함수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n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 해는 이 모든 n 값에 대한 합으로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개수가 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해주는 게 이 초기 조건인데 초기 조건의 그
대입해야 되는 그 시간은 0이죠. t가 0이면은 이 타우가 1이 되니까 음, 지배방 정식을 다시 쓰면은 이 ti equal t 인피니트에 이 타우 t는 1이고 x죠. x 펑션 오브 x만 남는데 걔가 얘죠. 플러스 서메이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n 플러스 2분의 1에 L분의 파이 x. 네. 여기서 t 인피니트 이항한 게 요 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AN을 결정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양변에다가 코사인 2분의 1 플러스 m 괄호 닫고 L분의 파이 x를 곱해서 양변 적분해주면 돼요. 이것도 뭐 제가 옛날에 패들렛에 한번 풀이를 그대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에는 코사인 이 함수가 2개가 나올 거고 좌변에는 1개가 나올 거고요. 코사인 2개가 곱해져 있을 때 그 n과 m이 같지가 않으면 이 직교성에 의해서 0이 돼버리고 같을 때만 0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뭐 물어보시면 또 답장 보내드릴 거고요. 결정해보면 AN이 뭐 어떤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바뀌는 분모가 점점 커지는 어떤 숫자로 주어진다.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네, 있다라는 거예요. 좀 식이 복잡할지언정 구해지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얘를 잘 살펴보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결정하는 요 항이 있습니다. 요 항. 이 항은 람다에 따라서 다른 속도로 감소하겠죠. 근데 람다의 값은 보면은 2L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2L분의 3파이, 2L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람다 n이 커질수록 더 빨리 감소하는 항이 됩니다. 즉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러 개의 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면은 n이 그러니까 큰 n 값을 가지는 항일수록 빠르게 감소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제일 오랫동안 관찰되는 변화를 담당하는 애가 누구냐 하면 제일 작은 n에 대한 이 람다 n이라는 거예요. 요 놈이 요 놈이 어 제일 느리게 감소하는 i라서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변화 시간과 제일 관련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녀석의 값은 2L분의 파이인데 그럼 이거에 의존하는 시간에 대한 함수는 익스포넨셜 4분의 파이 제곱 L제곱분의 알파 t가 되죠. 요게 대충 뭐 한 2점 얼마 되겠죠. 2점 얼마에 프리의 넘버를 곱한 게 결국은 또 온도를 결정한다. 온도 프로파일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도 지금 비오 넘버가 매우 커서 표면 온도가 빠르게 하나로 딱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비오 넘버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이 confinement가 있는 이 좌우로 갇힌 이 미방 문제를 풀 때는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풀 수가 없어서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테크닉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때 먼저 좌변이 우변이 둘 다 모두 0인 어떤 특수해 먼저 한번 구해주고 그 다음 일반해를 separation of variable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정리를 하면 시간에 대한 함수는 감소하는 지수 함수가 되고 공간에 대한 함수는 삼각함수가 되는데 경계 조건에 의해서 삼각함수의 사인항은 사라지고 코사인항만 남고 게다가 또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 람다 n이 무엇이 가능한지가 주어진다. 여러 개가 가능한 것으로 주어진다.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가 여러 개니까 역시 또 합으로 주어질 거고 그 합을 표현해 준 다음에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주면 이 합의 선형 조합의 그 개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 개수를 결정해주고 나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온도 프로파일이 결정이 되고 이때 시간에 대한 변화의 가장 긴 꼬리, 제일 길게 변화하는 그런 녀석의 거동을 살펴보면 걔도 역시 그냥 프리의 넘버의 어떤 상수배에 의존하더라. 뭐 더 큰 항도 사실 마찬가지로 프리의 넘버의 상수배에 의존하는데 걔네들은 너무 빨리 감소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값이다. 이 입점 얼마의 프리의 넘버 이게 제일 중요한 값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손으로 좀 풀만한 어떤 어, 열전달 시간에 대한 열전달 예시들이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소개만 드릴게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보시면 되는데 식은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어, 경계 조건이 달라요. 아까는 좌우 표면의 온도가 순식간에 외부 온도랑 딱 같아진 그런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표면에서의 열 전달이 표면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경계 조건을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H가 네,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죠. 위 문제에서는 H가 등장하지 않았죠. 너무나 커서 한 번에 표면을 그냥 식혀버렸다 라고 쳤는데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크다. 그래서 비오 넘버도 글로벌 비오 넘버도 뭐 1 근방에 있다. 약간 애매해. 뭐 어느 쪽으로도 다 애매하다 지금. 음, 좀 난처하다.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식은 다 똑같은데 경계 조건만 하나 바뀌었다. 하나. 그 원래는 양단에서의 그 온도가 상수였다면 지금은 표면에서의 플럭스를 상수도 아니고 어떤 함수로 놨고 또 이걸 사실은 뭐 요거랑 마이너스 k 파셜 x분의 파셜 t x 이퀄 마이너스 l 이퀄 마이너스 h의 t 빼기 t 인피니트 이렇게 놔도 되는데 어차피 좌우 대칭일 테니까 이거 대신에 얘를 넣어도 무방해요. 어차피 이건 둘 다 이 사인항을 날리는 데 쓰입니다. 사인 함수를 날리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하나당 하나의 항을 없애거나 뭐 추가하거나 하겠죠. 뭐 결정해 주겠죠. 한 항의 개수를. 즉 뭐 좌우 원점에서의 좌우 대칭성을 쓰나 아니면 다른 끝단에서의 대칭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나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긴 거 안 쓰고 짧은 거 쓴 겁니다. 그냥. 네. 어쨌든 테크니컬리는 똑같이 이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써줘야 되고 네. 이 t 인피니트가 결정되는 논리도 똑같고 이 식이 전개되는 방식도 똑같아서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지수함수인 것도 똑같고 공간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인 것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 경계 조건이 달라지죠. 아까는 이 코사인 함수에다 그냥 L을 넣어서 L을 대입해서 그냥 그게 0이다. 왜냐면은 L을 대입하면은 이제 좌변이 t 인피니트가 돼야 되는데 우변에 이미 t 인피니트가 하나 있으니까 얘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코사인 람다 L이 0이야 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를 뭔가 위치로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L을 대입했더니 온도에서 T 인피니트를 뺀 것의 상수배가 돼야 돼요. 즉 나를 미분하면 람다 앞으로 빠지면서 네, 이거 그냥 씁시다. 화이트보드에 씁시다.
자, 여기서 이거죠. 근데 이 녀석은 아이쿠, 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타우가 빠졌네요. 이게 돼요. 왜냐면 t에서 t 인피니트 뺐으니까 이거 날아가면서. 그래서 정리하면은 k a 람다 사인 람다 l 타우 t 이퀄 h a 코사인 람다 l 타우 t가 돼요. 똑같은 거 다 날립니다. 타우 날리고 a 날려요. 그러면 어, 람다 사인 람다 l은 k분의 h 코사인 람다 l이 됩니다. 네, 양변을 코사인 람다 l로 나누고 l을 한 번씩만 곱해줍시다. l을. 그러면 람다 l 탄젠트 람다 l 이퀄 k분의 hl이 되죠. 이게 비오 넘버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요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람다 l 탄젠트 람다 l이 비오 넘버랑 같다. 네, 다시 화면 PPT 보이시죠? 람다 L 탄젠트 람다 L이 비오 넘버랑 같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아까는 코사인 람다 L이 0이라는 식을 얻었어요. 이건 람다 L이라는 어떤 변수에 대한 비선형 방정식이죠. 이 비선형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람다 L이 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간격에 어떤 띄엄띄엄 있는 이런 녀석이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줬다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 람다 L이라는 녀석에 대한 이 비선형 방정식을 얻긴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조금 아까보다 더러운 것뿐이죠. 즉 람다 L을 x라고 한다면 탄젠트 x가 x분의 상수다 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탄젠트 x가 x분의 상수다. 엄매 탄젠트 x는 이렇게 생겼는데 x분의 상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값들만 람다 L이 될 수가 있다. 아, 여기 이런 띄엄띄엄한 값들만 어, 람다 L이 될 수가 있다. 여러 개가 가능하며 그 값은 연속적이지 않고 뭐 등간격 이번엔 등간격이 아니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아까는 적어도 등간격이었는데 띄엄띄엄 등간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이상한 아주 복잡한 비선형 함수의 해로 주어지기 때문에 간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게 유리수도 아니야. 무리수입니다. 간격이 이상하게 주어져요. 이거는 어, 테이블로 주어져요. 저 방정식의 해에 대한 숫자들은 어쨌든 그 테이블로 주어지든 말든 저 값들은 어떤 여러 개가 가능하며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띄엄띄엄 존재하는 어떤 무리수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튼 그래서 람다가 또 여러 개 존재한다. 또 그거는 비오 넘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해서 개수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러워요. 아까랑 비슷해서 양변에 곱하고 적분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생겨먹은 게 워낙 더럽기 때문에 결과도 지금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네, 굳이 여기에 힘 뺄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된다. 네, 어쨌든 결정이 된다.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아까는 비어 넘버 같은 거 등장하지 않았고 그냥 어, 어떤 2분의 L, 2L분의 파이, 2L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 L에만 관계돼서 띄엄띄엄 존재했던 그런 람다 n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람다 n의 결정 과정에 이 비어 넘버가 관여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메시지만 아시면 돼요. 네. 아, 이 경우에는 비어 넘버가 상관이 있구나. 있구나.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비어 넘버가 엄청나게 크다 라고 해봅시다. 비어 넘버가 엄청나게 크면은 이 곡선이 엄청 위에 있겠죠. 저 위에 있겠죠. 그러면은 대충 다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날 거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점이 이 발산점 근처에서 생길 거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에서 교점이 생길 것 같다. 그 정도는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의 결과랑 같아질 수도 있다. 언제 비어 넘버가 매우 크면. 이게 재밌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랑 같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극한으로 보내면 아까랑 같은 결과가 똑같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게 풀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리적인 상황을 다르게 풀었지만 아까 쪽으로 가까이 가도록 좀 상황을 좀 밀쳐 보니까 우리 수학적인 해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네. 유사해지는 해가 우리 맞게 풀었구나. 네. 또 이때 이 시간의 의존성을 결정하는 시간 상수를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네, 이 비오 넘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상수 값에다가 프리에 넘버를 곱한 거인 거죠. 아까는 그냥 4분의 파이 제곱에 프리에 넘버 곱한 거였는데 상수에다가 프리에 넘버 곱한 거였는데 지금 그 상수가 어, 비오 넘버에 의존을 한다. 또 비오 넘버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 상수는 분명히 4분의 파이 제곱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매우 크지 않으니까 또 이게 1에 각 근접한 1 오더의 어떤 값이라고 치고 1이라고 치고 정상수를 한번 뽑아 보면은 0.86 정도가 되더라. 네. 시간 상수가 좀 다르더라. 또 이게 그 제일 작은 n에 대한 시간 상수니까 제일 느리게 변하는 어떤 시간 상수가 0.86의 제곱 정도가 되더라.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이건 수학적으로 좀 복잡했지만 시사하는 메시지는 비슷해요. 근데 역시나 조금 열전달이 느려지면 비오 넘버가 어김없이 등장을 하더라. 네. 또 이건 미방을 푸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제가 뭐 다른 참고 자료에서 가져온 거고 굳이 막 이런 수학적인 부분까지 너무 이렇게 파고드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고체 내부로 열이 전도되어 나가면서 온도가 변하는 그런 현상을 한번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고 잠깐 한 뭐 10분 정도 쉴까요? 30분까지 쉬면서 정리 한번 더 해보시고 출첵 지금 잠깐 합시다. 네, 돌아왔고요. 계속 해볼게요. 어, 다음으로 풀어볼 예제는 우리 앞서 운동량 전달에서 풀었던 이 블라우지우스 플로우의 심화 이제 버전입니다. 어떤 뭐 사실 다양한 객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객체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단순한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평판이라고 치고 평판에 어떤 바람이 쓸고 지나갈 때 사실 뭐 원통이 있다거나 구가 있다고 해도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이 표면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 이 표면과 나란하게 지나갈 거잖아요. 다 어쨌든 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정된 객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그 주변에 강제 대류가 있을 때 그때 그 고정된 벽면으로부터 어떤 운동량이 전달되고 어떤 열이 전달돼 나가는가 혹은 물질 전달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이 표면에서 뭔가 증발한다, 뭐가 녹아 나간다 라고 해도 딱히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런 어떤 흐름에 의한 전달에 대한 문제에서는 다 연관되어 있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여러분 과제 하실 때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일 단순한 이 평판류에 대해서 옛날에 해석을 했었고 그걸 이제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이라고 불러서 제가 풀이를 해드렸어요. 평판 왼쪽에서 어떤 유체의 흐름이 다가온다, 어떤 나란한 흐름이 다가온다. 그때 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평판 때문에 이 평판 근처에서는 흐를 수가 없으니까, 노슬립 때문에 흐를 수가 없으니까 느리게 흐르는 곳과 빠르게 흐르는 곳으로 유체가 나뉘어지겠죠. 그때 이 거의 원래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경계면을 이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네. 또 그게 얼마나 몇 퍼센트나 가까워야 되는지는 뭐 주관적인 문제지만 뭐 대충 1%뭐 그 정도 내외로 가까우면은 바운더리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게 비단 운동량, 속도만 그렇게 전달되는 게 변화하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이 불어오는 바람의 온도와 이 평판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때 이 유체의 온도도 벽에 가까울수록 벽의 온도랑 가까울 거고 이 멀수록 원래 유체의 온도랑 가까울 거니까 온도의 바운더리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혹은 뭔가 이제 증발하거나 추출되거나 하는 그런 물질 전달 문제가 있어도 표면에서는 그 표면에서 주어진 어떤 그 농도의 값을 가지고 먼 곳에서는 농도가 없을 텐데 그럼 그 물질 전달 속도가 또 이제 그 흐름과 같이 또 온도와 같이 비슷한 개형을 띠지 않겠냐. 물질 전 농도라는 변수가 온도나 속도와 비슷한 값을 가지지 않겠냐. 경향을 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블라우지우스 솔루션을 풀었었던 거랑 완전히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이 정상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만 일단은 해석을 할 거고 우선적으로는 라미나 플로우만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배방 정식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 양상보다는 높이 방향으로의 변화가 좀 크지 않겠냐. 왜냐하면 길이 방향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높이 방향으로는 0이었다가 어떤 상수가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으니까 길이 방향의 변화가 좀 크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위아래로 가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겠냐. 왜냐하면 위아래로는 벽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주 약간의 유동만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는 쭉쭉 이동할 테니까 속도는 X방향 속도가 더 빠르다. Y방향보다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를 풀 때 유동 문제를 풀 때 했었던 가정들이었고 여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열 전달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하는 이 히트 플럭스에 대한 식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평판의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될 텐데 걔는 그럼 당연히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판의 온도와 이 유체의 온도 그 차이에 어떤 그 의존해서 열이 빠져나갈 거다. 판에서부터 바깥으로. 근데 근데 뭔가 그 열이 전달되는 그 열 전달 계수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쪽이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차가운 물과 만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데펴진 애랑 만나죠. 그러니까 이 H가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전달량도 위치에 따라 다를 거다. 그럼 로컬하게 어떻게 다른지 또 평균 내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네, 그러려면 속도장도 풀어야 되고 온도장도 풀어야 되는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 지배방 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앞선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화하면 이런 형태의 식을 얻었어요.
컨벡션 텀이 둘 다 등장을 하죠. UX 파셜 X분의 파셜 UX, UI 파셜 Y분의 파셜 UX, 또 동점도에다가 파셜 Y 스퀘어분의 파셜 스퀘어 UX. 네. 즉, 지금 UX는 UI보다 크지만 Y 방향으로의 변화가 X 방향으로의 변화보다 크니까 이 둘 다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남는 거죠. 네, 뭐 하나 날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온도에 대한 방정식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주어져요. UX 이 미분의 대상이 되는 UX만 다 T로 치환하면 완전히 동일한 또 상수만 동점도에서 열 확산 계수로 바꿔주면 되는 그런 완전히 똑같이 생긴 열 전달 방정식을 얻는 거죠. 아, 벌써부터 어떤 유사성이 보인다. 이거는 거의 솔루션을 푸는 방식이 비슷하겠구나.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구나. 예.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또 원래 우리가 유동작만 풀었을 때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었던 변수는 이 벽면에 작용하는 어떤 드래그 포스였어요. 힘이었어요. X방향으로 얼마나 판을 끌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원래 관심 있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 쉬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힘이란 말이죠. 이 쉬어 스트레스는 그 정의상 마이너스 점성도 곱하기 X방향으로의 속도를 Y방향으로 미분한 것을 이 표면 Y는 0에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열전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변수, 이 열전달 계수도 큰 규모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는 오버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로 계산을 하겠지만 작은 규모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확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결국은 그 표면에서 y는 0에서 이 전도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타겟 펑션의 형태도 동일하다. 완전 똑같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살펴보면 유동 문제에서는 벽면에서 노슬립, 무한대 거리에서 일정 속도 둘 다 어떤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열 전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벽면에서는 벽면의 온도, 먼 곳에서는 유체의 온도라는 어떤 똑같은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온도에서 전체에서 T0를 다 빼버리면은 0과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운더리 컨디션도 동일하다. 지배방 정식이 비슷하게 생겼고 해석하고자 하는 그 대상도 비슷하게 생겼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비슷하게 생겼다. 거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동점도 대신에 알파 열 확산 계수를 쓴다. 네, 이것만 다르다. 아 결국은 저 둘의 어떤 크기 차이 비율이 뭔가를 결정하겠구나. 우리가 운동량 전달을 해석했을 때 쓰는 방법을 그대로 열 전달 해석에 쓸 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저 녀석의 크기겠구나. 저 열 확산 계수와 동점도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만이 어떤 우리의 그 물리적인 해석에 영향을 주겠구나. 나머지는 다 유사하겠다. 그래서 그 상동성, 그 유사성을 저 알파와 누가 결정을 하겠구나. 즉 프란틀 넘버가 결정하겠구나. 프란틀 넘버. 프란틀 넘버 PR 이퀄 알파분의 누니까 이게 이 숫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열 전달과 운동량 전달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가 결정되겠구나.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론적인 부분이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 플라우지우스 솔루션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이때 이게 수학적으로 어려웠어서 제가 굳이 막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포기를 했거나 까먹었거나 했을 것 같아서 먼저 복기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스트림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고 스트림 펑션은 뭔가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 그런 스칼라 함수였어요. 그 스칼라 함수 어떤 스트림 펑션이라는 걸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자동적으로 만족된다. 또 이건 언제 쓸 수 있냐? 2차원 유동일 때. 속도 성분이 두 개밖에 없을 때 쓸 수가 있다. 네. 지금은 XY 평면에서 일어나는 2차원 유동이니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을 도입해 보면은
이 UX, UI가 모두 등장했던 미분 방정식이 스트림 펑션 하나만 등장하는 psi에 대한 이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 녀석을 또 이 편미분 방정식 PDE를 상미분 방정식 ODE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또 적용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때는 스케일링 하는 방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원래는 이 공간과 시간 변수를 했었다면 지금 공간에 대한 변수만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었고, 또 Similarity Variable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나왔죠. 또 그 녀석은 이 스트림 펑션 이 자체에도 의존하는 그런 값이었어요. 이게 왜 등장한다 그랬냐? 스트림 펑션이 좌변에 두 개 등장하고 우변에 하나 등장하니까 나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완전 디테일한 얘기는 또 자체하고, 이런 이 그 공간에 대한 변수 x랑 y를 대표해주는 그 similarity variable 에타와 x와 psi를 대변해주는 어떤 함수 f를 가지고 이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적용을 하면 이 뭔가 복잡했던 편미분 방정식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뤄볼 그 좀 여지가 있는 그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으로는 바뀌는 거죠. 여전히 이 상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푸는 건 안 되고,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풀어보면 예해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게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f가 아니라 지금 f의 미분이죠. 여기는 지금 루트 2 에타를 x축에 놓은 거고요. 얘는 파셜 에타분의 파셜 f를 도시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뭐랑 같으니까? u분의 ux랑 동일하니까. 네. 또 이때 이 x 방향으로의 속도가 거의 유체의 속도랑 비슷해지는 그 한 요 정도 되는 점에 에타 값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쵸? 그걸 이용해서 바운더리 레이어의 두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y가 델타쯤 가면은 ux가 u랑 비슷해지는데 그게 대충 한 5 정도 되면 된다. 5.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의 높이는 x에 대한 함수인데 뭐 이렇게 루트 x에 비례해서 주어진다. 점점 x가 커지면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성장하는 형태로 주어진다.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 판에 대한 드래그 포스, x 방향으로 얼마나 힘을 판이 받는가 하는 거였는데, 걔는 이 쉬어 스트레스를 바닥면에서 다 더한 거였죠. 바닥면에서 적분해 준 거였는데, 걔를 계산해 보니까 어, 레이놀즈 넘버에 뭔가 2분의 1승에 의해 뭔가 지금 눌려져서 안 떼져요. 네. 레이놀즈 넘버의 2분의 1승분의 0.664 로유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단위 면적당 힘이 작용하더라, 평균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하나 계산하는 게 막 그렇게 그 당시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때 이걸 한 이유는 결국은 열 전달해서 이걸 다시 한번 복귀하고자 하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과정을 열 전달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거예요. 네. 그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 레이놀즈 넘버는 결국은 전체 길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로컬하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 로컬리 로컬 레이놀즈 넘버가 5 곱하기 15승보다 작을 때만 라미나 플로우가 성립하고 그 다음부터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흐른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멘텀 이퀘이션에 적용했을 때 이런 식이 얻어졌었죠. 얘를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요항만 한번 볼까요? 얘는 UX가 등장하니까 UX는 파셜 Y분의 파셜 psi겠죠. 그 다음에 파셜 X분의 파셜 T가 되는데, psi는 여기로부터 psi는 루트
nu u 루트 x f가 되고, 다음에 얘로부터 파셜 y분의 파셜은 파셜 y분의 파셜 에타 파셜 에타분의 파셜이 돼서 이게 뭐가 되냐면 루트 2nu 분의 u 곱하기 루트 x분의 1의 파셜 y분의 파셜 에타분의 파셜이 될 거고요. 파셜 x분의 파셜은 파셜 x분의 파셜 에타 파셜 에타분의 파셜이 되어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 2누분의 u의 x 루트 x분의 y 파셜의 탑이나 파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요거를 싹 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막 전개를 해서 뒤지고 볶고 열심히 해보면 그걸 이제 여기 다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 놓고 막 정리를 해보면 이걸 굳이 뭐 쓰진 않을게요. 좀 들어오니까. 공교롭게도 이 식도 어떤 이 에타에 대한 similarity transformation이 된 상미분 방정식으로 귀결이 돼요. 근데 이 형태를 한번 잘 살펴보면 위에는 F의 3번 미분, F의 2번 미분이 등장하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T의 2번 미분, T의 1번 미분이죠. 아까 원래 방정식에서 T와 UX가 뭔가 상동성을 가졌었는데 지금도 한번 치환해 놓고 보니까 F의 1번 미분이랑 T랑 뭔가 비슷한 함수의 형태가 나오는구나. 요 위에 게 미분 차수가 하나 더 높죠. 여기는 그게 t로 바뀌었고요. 즉 f에 대한 에타의 미분이 t랑 비슷하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타에 대한 f의 미분은 그냥 그 x방향 속도랑 사실은 같아요. 아까 했던 그 상동성이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ux와 t의 어떤 그 유사성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 이 두 번째 항의 계수에 프란틀 넘버가 곱해져 있다는 것만 달라요. 그럼 만약에 프란틀 넘버가 1이라면 지금 유체의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온도의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같으니까 온도도 유체랑 뭐 똑같이 되지 않겠어요? 함수의 개형이. 근데 프란틀 넘버가 달라지면은 조금 변하겠죠. 그러니까 프란틀 넘버가 1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바꿔가면서 이 t의 개형을 관찰해 보면은 이 원래 우리가 구해놨던 이 솔루션을 그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흔들리는 정도로 변할 거예요. 물론 아주 많이 떨어지면 달라지겠지만 이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블라우지오스 솔루션을 구해놨었고 온도를 해석하려고 똑같이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하니까 비슷한 형태의 식이 얻어지는데 개수 하나만 다르더라. 그게 프란틀 넘버랑 관련이 있더라. 프란틀 넘버가 1이라면은 완전 똑같겠다. 1이 아니면 약간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판에서 위로 빠져나가는 열 전달량인데 그때 그 녀석은 또 온도의 미분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온도의 미분과. 근데 온도는 이제 에타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했으니까 온도의 에타에 대한 미분이 이제 중요해질 거예요. 뭐를 결정하는데 이 바닥에서 위로 빠져나가는 열 전달을 결정하는데 이 y에 대한 미분은 사실은 에타에 대한 미분으로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에타에 대한 미분이 결국 중요할 건데 이 t 펑션 오브 에타는 요것과 유사하게 주어진다. 즉, 요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가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의 해를 제시를 해줄 거다. 잠시만요.
우리는 t를 펑션 오브 에타로 구할 건데 걔는 ux랑 상당히 유사하겠지만 프란틀 넘버에 의해서 아주 작은 차이가 생길 거고, 또 그 t 펑션 오브 에타에 에타는 0에서의 기울기를 알면 그게 결국 바닥면에서의 열 전달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예전에 풀었을 때 이 이 바닥면에서의 열 전달 문제를 이미 한번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원래. 지금은 프란틀 넘버가 1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한번 프란틀 넘버를 막 바꿔가면서 풀어보니까 저 기울기가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에 의존하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함수의 기형은 똑같은데, 근데 프란틀 넘버가 바뀌면 그 3분의 1승에 비례해서 기울기가 조금씩 바뀌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주면,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열 전달 개수에 대한 어떤 무차원수, 로컬 너셀 넘버죠. 로컬 너셀 넘버를 레이놀즈 넘버와 프란틀 넘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막 중간 계산 과정 막 이런 걸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흐름,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네. 원래 블라우지어스 솔루션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계속 유도가 되고 있고, 숫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다 아까랑 비슷하죠. 0.332, 664, 뭐 1.328 뭐 이런 거 다 비슷한데, 네. 근데 뭐만 다르다? 프란틀 넘버만 다르다. 걔가 에타는 0일 때 초기 기울기에 약 3분의 1승에 기여를 하더라.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운동량이 전달될 때는 그 단위 면적, 단위 운동 에너지에 대한 이 힘이 0.664의 레이놀즈 넘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었다면, 지금은 이 로컬 너셀 넘버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평균 낸 그 평균 너셀 넘버가 비슷하게 0.664가 그대로 등장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아니라 그냥 2분의 1승에 또 아까 열 전달 때문에 생기는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 이렇게 등장하더라. 혹은 이 물질 전달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똑같은 식을 유도를 할 건데 거기서도 완전히 비슷하게 같은 형태의 식으로 이 물질 전달 무차원수들의 관계가 유도가 되더라. 이런 거를 어,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 네. 그래서 플라우지우스 솔루션을 풀었었던 그 과정의 그 논리를 그대로 밟아서 열 전달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 결과적으로 무차원수들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 또 지지난 시간에 무차원수들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할 때 강제 대류 문제에서는 너슬 넘버가 레이놀즈 넘버와 프란틀 넘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역시 이번에도 그게 똑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조건에서 풀었죠?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 끝단까지의 레이놀즈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고요. 네. 또 우리가 프란틀 넘버에 대해서도 이게 요 관계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프란틀 넘버가 너무 작지 않은 그런 조건에서 성립한다는 게 또 알려져 있어요. 그 경계값은 0.6인데 뭐 이런 숫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너셀 넘버가 레이놀즈 넘버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프란틀 넘버에 의해서도 증가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아까 이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유도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레이놀즈 넘버의 2분의 1승분의 OX로 주어지는데, 이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는 역시 프란틀 넘버의 3분의 1승이 곱해진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프란틀 넘버가 뭐죠? 알파분의 이 동점도였으니까 동점도가 클수록 이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더 두껍게 형성이 된다. 네. 더 멀리 가야 그러니까 혹은 이제 알파의 기준으로 하면 알파가 작을수록 더 멀리 가야 이
유체의 온도와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손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터뷸런트 플로우로 넘어가면은 해석하는 게 또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물론 일부 해석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세미 임피리컬한 결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식을 소개만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역시나 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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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의 개수는 다 똑같이 등장을 하고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서 2분의 1승이 됐던 것처럼 마이너스 5분의 1승에서 1이 증가해서 5분의 4승, 5분의 4승 이렇게 비슷한 개형으로 주어지는 거를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유일한 차이는 이 터뷸런트 플로우 하에서는 이 수직 방향으로의 열 전달이 혹은 물질 전달이 이 전도에 의해서 충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충류 사이를 이제 그 디퓨전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터뷸런트의 어떤 그 와류 때문에 섞이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레이어가 별로 프란틀 넘버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 하나만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유사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이런 유동에 의해서 물질 전달이 촉진되거나 뭐 열 전달이 촉진되는 이런 현상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무차원수들을 계산을 해보고 실제 이 표면의 열 전달 계수 혹은 물질 전달 계수가 얼마가 되는지 또 그에 따라서 뭐 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유체에 얼마나 많은 열이나 물질이 어, 포함되어서 이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거를 나중에 추산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네, 공부를 해보시길 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변화 문제를 먼저 풀어봤고 시간에 대한 어떤 고체 내부의 시간 공간에 대한 온도 프로파일을 유도를 해봤죠. 그래서 비오 넘버랑 프리에 넘버가 중요하다. 비오 넘버는 어떤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알려주고 프리에 넘버는 시간에 대한 변수죠. 또 제일 간단한 경우는 모든 걸 다 하나로 퉁칠 수 있는 럼프트 파라미터 모델, 온도가 다 균일하다.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지오메트리는 중요하지 않고 부피가 얼마인지, 질량이 얼마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세미 인피니티 모델에서는 이제 에러 펑션, ERFX에 대한 함수로 똑같이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 유도해 봤고 컨파인드 지오메트리에서는 프리에 시리즈로 주어지는 그때도 역시나 비오 넘버나 프리에 넘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바운더리 레이어 플로우도 예전에 했었던 그 블라우지우스 솔루션과 연관지어서 유사하게 주어진다.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강의는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과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뭔가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